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뒤로 이어서 이번에는 학습지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3번 외란, 호란의 발발과 영향 중에서 첫 번째 외란의 발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바로 선생님이 조선의 문학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 그 뒤를 이어서 잘 나가던 조선이 갑작스럽게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이제 외란과 호란이니까 이 외란과 호란이 바로 조선에게 어떠한 타격을 주게 되었었는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아무래도 조선이 타격을 받은 다음에 영향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배우도록 하겠죠.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스토리상에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수업에 참여를 해줄 수 있도록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13페이지에 교과선 126, 127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외란의 발발과 극복에 대해서는요, 첫 번째 배경에서는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임진왜란이 터졌었던 이유는 일본 쪽의 사정과 우리나라 쪽의 사정을 먼저 알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 임진왜란 당시 때에 일본이 쳐들어왔으니까 일본의 사정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뭐가 있었었냐면 이미 대마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당시에 일본과 그 다음에 조선 사이에서의 교역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 때에 바로 대마도에게 삼포를 개항했었다 기억나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간중간에 이 무역량에 만족을 하지 못했었던 바로 이 대마도 도주의 사주를 봐왔던 사람들이 왜구가 돼가지고서 개항을 했었던 항구 근처에서 대대적인 반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조선 정부는 이거에 대해서 진압을 하였고 이거에 대한 보복으로서 일본과 교역을 안 했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대마도 도주의 간청 때문에 계속해서 다시 한 번 더 복구를 했었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일본과 그 다음에 조선 사이에서의 그런 외교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조금씩 무역의 양을 조선 쪽에서 계속해서 끊었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바로 조선과의 교역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심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자, 학습지 13페이지 동그라미 1번 배경에선 일본의 동그라미 1번 밑줄 치겠습니다. 조선의 조일 간 무역 통제로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었다라고 하는 측면 여러분 같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때 당시 일본은 바로 전국이 통일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른바 무로마치 막부 말기에 해당된다 볼 수 있었던 그 다음에 나중에 대대적인 혼란기라 볼 수 있었던 센카쿠 시대, 즉 전국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었는데요. 근데 이때 당시에 오다 노부나라고 하는 사람이 전국을 거의 다 통일한 상태에서 부하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그 부하를 진압을 하는 과정 중에서 오다 노부나 진영의 바로 2인자라 불렸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당시에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나머지 군대를 몰아서 반란을 진압한 다음에 일본의 천하를 통일하게 되죠. 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힘으로 바로 반대 세력들을 전부 눌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힘으로 눌린 자를 마음에서부터 복종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바로 그런 사람들의 불만을 바로 외부로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때 당시에 조선을 침략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조선은 이미 일본의 영역 안에 들어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도움을 받아서 바로 바다 건너 쪽에 있는 명나라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바로 불교의 시작곳이라 볼 수 있었던 인도를 점령하는 것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망이었습니다. 바로 그걸 위해서는 이 조선이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줘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대륙 진출의 야욕을 제대로 부리기 위해서 조선에게 바로 이제 그 사람을 보냅니다. 당시 빈칸에 적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대륙 정복 명분으로 조선 침략.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바로 일본에 종속되어 있었던 나라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서
대마도 도주를 통해서 조선에게 국서를 보냅니다. 근데 그 국서는 굉장히 오만방자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었던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께서 바로 전국을 통일하셨다. 그런데 조선의 국왕은 어째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고개를 숙이러 오지 않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요번에 명나라와 뭐 인도까지 군대를 끌고 가서 쳐들어갈 테니까 조선의 국왕은 어서 빨리 군대를 준비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맞이해라, 뭐 이런 식의 내용의 바로 글을 이때 당시에 조선에게 보냅니다. 문제는 이것을 전달하는 임무가 바로 대마도의 도주였었는데, 이 대마도 도주의 입장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위조를 해요. 그래 조선 정부에게 편지 보냅니다. 뭐라고 편지 보냈냐면 요번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했는데, 근데 이 조선에서 바로 사신을 보내가지고서 축하 한번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의 내용의 이때 당시에 국서를 위조해가지고서 보내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거마저도 이때 당시에 조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쾌하다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바로 사신을 보낼까 말까 하다가 당시에 동인과 서인 쪽에 해당되는 사람을 각각 정사와 부사로 임명해서 바로 이때 당시에 일본 쪽에다가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정세를 파악을 하기로 했었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쪽에서 왔었던 이런 사신들을 일부러 안 만나줍니다. 일종의 거드름을 피운 거죠. 그렇게 하고서 몇 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는 조선의 사신을 만나게 됐는데,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조선의 사신들에게 굉장히 오만불손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자랑하는 기마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총부대 같은 것을 국정시켜주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힘을 보여주려고 최대한 많이 노력을 했다 보여지겠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모든 것을 봤었던 그런 이 사신들이 본국에 돌아가서는 동인 쪽의 경우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바로 우리나라를 침공할 정도의 배포가 있는 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서인 쪽에서는 침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양쪽이 서로 당이 달랐기 때문에 바로 이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같이 치열한 정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정권을 잡았던 쪽이 동인이었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인의 말이 채택이 돼서 그나마 전쟁이 터지기 일부 직전의 상황에 조선 정부는 그나마도 이때 당시에 전쟁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근데 사실은 전쟁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13페이지 두 번째 조선에 대해서 별표 2개 칩니다. 동그라미 1번. 자, 양반 세력이 분열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당시에 붕당 세력이 아직까지 제대로 붕당 정치가 아직까지 정상화 궤도로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서인과 동인이 서로가 바로 자신의 말이 옳다고 정쟁을 열심히 하는 상황이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통일된 의견을 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군역제도의 문란이 있었습니다. 빈칸에 적혔습니다. 군역제도, 이른바 반군수포 현상, 그 다음에 뭐 군적수포제,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등장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은 배웠습니다. 세조 때에 보법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었죠. 기본적으로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A와 그 다음에 B와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성인 남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거죠. 하나의 조로. 그 다음에 A가 만약에 군대를 가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B와 C는 바로 A에게 A가 군대 가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이때 당시에 그 가치 있는 물건들, 예를 들면 면으로 만든 옷감, 이것이 보통 이제 우리는 군대 가는 것 대신에 냈었던 면으로 만든 옷감이기 때문에 이것을 군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군포를 몇 필씩 이때 당시에 A에게 주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러면 A는 이것을 받고서 바로 이제 성인 남자가 군대를 간 거니까 이 사람 집에서는 일할 사람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줄어드는 게 된 것만큼
그 대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받았었기 때문에 그 집에 있었던 가족들의 경우에는 바로 그렇게 받았었던 이 물건을 가지고서 먹고 사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군대 가는 거 대신에 바로 군포를 냈기 때문에 군대 가는 거가 한동안 면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식의 시스템을 시행했던 게 바로 보법제가 있었었죠. A가 군대 가면 B와 C가 주고, 그 다음에 B가 군대 가면은 A와 C가 B에게 주고, C가 군대에 가면은 A와 B가 C에게 바로 이 면으로 만든 옷감을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바로 조선 정부가 너무 오랫동안 평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거의 200년 동안 제대로 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었죠. 외침 제대로 된 게 없었잖아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군대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낭비스럽다고 생각하는 건 측면이 강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군대 갔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국경선을 지키게 되거나 뭐 동네를 지키거나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들을 운용하는 데에 최소한의 관청에서 사용하는 비용 같은 것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적들 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지키기만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력적 낭비가 되게 심한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당시에 요역제도, 그러니까 백성들에게서부터 노동력을 징발하는 제도인 요역제도가 이미 거의 다 붕괴된 상황에서 군역이 그것을 대신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른바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즉, 이때 당시에 군대를 가게 됐던 사람들은 바로 군대를 가가지고서 우리 가족들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서 군대에 갔는데, 정작 국가에서는 그렇게 군대 갔던 사람들을 나라를 지키는데 바로 쓰게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각종 여러 가지 막노동을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이라도 쌓는다고 한다면 이해라도 되죠. 근데 예를 들면은 저수지를 쌓게 된다든가 궁궐을 쌓는다든가 아니면 각종 토목공사 같은 것을 일으키고 거기에서 일할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을 이용한다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들은 군대 가는 것 대신에 매일같이 막노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군대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점차 군역을 피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A라고 하는 사람은 동네에 D라고 하는 거지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살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D야, 당신이 내 대신에 군대 좀 가시오. 대신에 당신 지금 아무것도 없고 배가 고프고 되게 힘들게 살지 않소. 그러니까 내가 바로 B와 C에게 받았었던 요것을 바로 당신이 군대 가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당신에게 줄 테니까 당신은 대신 군대를 가주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네에 바로 거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A 대신에 군대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니까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군대 갔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거짓된 거죠. 여러분들 군대의 수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떨어지게 됐었죠. 근데 이것은 그나마 나은 상태입니다. 그래도 군대라도 갔잖아요. 누군가 대신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군대를 간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암암리에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너무나도 많이 터졌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비공식적으로 바로 이렇게 D와 같이 군대를 갔던 사람들을 보고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서 군대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당시에 국가가 아예 바로 A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냐면 A야, 네가 보냈었던 D라고 한 사람 군대를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제대로 된 군사 생활도 못한다. 그러니까 너 차라리 D를 보내지 마라. 대신에 네가 군대 가기가 싫다고 한다면 B하고 C에게 받았었던 요것을 바로 국가에게 대신 납부해라. 바로 그거에 대한 대가로서 바로 국가는 A, 너의 바로 군역을 면제해 주도록 하겠다라고 한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A가 바로 공식적으로 이제 국가에게 바로 이 물건들을 갖다 주게 됐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는 이걸 가지고서 뭘 하게 되느냐? 바로 첫 번째는 좀 더 튼튼하게 생긴 E라고 하는 사람을 고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고용을 할 때는 좀 적게 고용을 합니다. 적게 고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남은 돈 가지고서 부족했었던 국가 재정을 운영하는 데 써버리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군포를 냈기 때문에
나는 군대가 면제됐으니까 누군가 나를 지켜주겠지라고 생각했었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바로 A에게 군대 가는 것 대신에 군포를 바꿔서 그것을 다른 데에 쓰고서는 지금 현재 200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해서 평화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적들이 쉽게 쳐들어오겠어? 라고 하는 안일한 방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A가 D를 고용해가지고서 군대를 대신 가게 만든 제도를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방군수포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방군수포 현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대신 A에게 군포를 받은 대신에 바로 이거 A의 군역을 면제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를 고용하게 만든 제도, 이걸 읽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군적 수포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군대 숫자는 굉장히 적어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었어요. 이때 당시에 군대의 힘이 굉장히 약해지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1번 양반 세력의 분열, 동그라미 2번 군역 제도의 문란, 그리고 방군수포제하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오랜 평화로 국방력이 약화됩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여러분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 쪽에다가 답변을 원했었습니다. 바로 같이 와가지고서 힘을 합쳐서 명나라를 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줄 알았었어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선 조선은 가장 큰 제후국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얼마 후에 알게 됩니다. 그러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바로 조선부터 먼저 박살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실 정확히 얘기한다고 한다면 명목은 그겁니다. 바로 이제 조선에게 길을 빌려가지고서 명나라를 치겠다는 명목하에 이때 당시에 임진왜란을 1592년에 본격적으로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자, 조선 측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92년 어느 날 바로 부산진에 있었었던 후기 장군 정발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바로 항상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이제 검정색 옷을 입고 다녔으니까, 갑옷을 입고 다녔으니까 바로 후기 장군이라고 보통 얘기했던 건데, 이분도 어느 날 부산 근처에 있는 앞바다 쪽에 바로 정탐을 한번 하러 나갔다 왔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가는데 저쪽에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왜군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서 정발은 바로 일단 부산진 안으로 들어갑니다. 부산진 안으로 딱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서 근처에 있는 고을 쪽에 있는 여러 고을의 병사들 모집해가지고서 일단 부산진에 집결을 시켜놓고 한 500명 됐대요. 그 다음에 사람을 시켜가지고 중앙정부에게 빠른 속도로 소식을 전달합니다. 대규모의 왜군이 쳐들어오고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일전을 불사르기 위해서 마음을 딱 먹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당시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쟁에 가장 적극적이지 않았었던, 나름대로는 이제 교섭을 중시했었던 사람, 바로 고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바로 네가 선봉장을 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가지고서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때 당시에 임진왜란 때에 조선을 침공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군대가 바로 부산진 앞바다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윽고 정발 장군의 부산진을 보게 됐던 것이죠. 그들은 드디어 전투를 벌였고, 이 전투를 한 지 약 3시간 정도 만에 그만 부산진을 함락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산진이 박살났어요. 자, 그 다음에 바로 근처에는 동래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동래성이 있었었는데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동래성에서는 송상현 장군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일본에 대한 그런 첩보 같은 것을 약간 좀 알고 있었던 분입니다. 때문에 평상시에 바로 성을 수리를 되게 잘 해놓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싸울지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놨으며, 그러면서 항상 성벽을 높이고 그 다음에 주변에 바로 적들이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이제 뭐 앞힘 비슷한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쫙 깔아놔가지고서 못 돌아다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성벽 밑에다가는 이제 그 성의 입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다가 깊은 해자 같은 걸 싹 다 깔아버립니다. 그리고 적들이 올 때까지를 일단은 대비를 했었던 것이죠. 이분이 이때 당시 지키고 있었던 그런 성에 바로 고니시 유키나가의 제1선발 군대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 군대의 숫자가 한 25,000명인가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때 당시에 송상현 장군의 바로 동래성에 딱 도착을 했을 때, 그때에
바로 여기에서 송상현 장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에서 막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서 일본군과 싸우기 위해서 성 안으로 집결하긴 했는데 일부 사람들은 계속해서 집결하기 위해서 들어오다가 거기다가 갑자기 도착했었던 고니시 유키나가의 2만 명이 넘는 군대를 보고서 무서워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 2,500명인가? 이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군인들이 성 안에 있던 사람들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게 되죠. 당시에 일본군 진영에서 송상현을 잘 알고 있던 자가 있었기 때문에 송상현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서 사실은 우리는 조선을 침공할 생각이 전혀 없다. 우리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명나라로 가는 길만을 틔워주는 그뿐이다. 그러니까 길만 빌려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송상현은 이때 당시에 답장으로서 내 목을 자를지언정 바로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는 말을 하게 됐죠. 이 결과 전투가 벌어졌고요.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 했었지만 솔직히 거의 10배 정도에 해당하는 차이로 조선군이 굉장히 힘이 약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한나절 만에 이때 당시에 그만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송상현은 장렬하게 적군에게 칼을 맞아서 전사를 하시게 됐던 것이죠. 하지만 고니시 유키나가는 당시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도 조선군의 그런 저항이 되게 심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조선군이 이렇게 저항이 심하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했었을 때에 그때쯤에 드디어 바로 서울 지역에 이 연락이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조선 최고의 장수들이라고 생각됐었던 이일이라고 하는 장군과 그 다음에 신립이라고 하는 장군을 바로 이때 당시에 파견하게 돼요. 먼저 이일 장군은 바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그 특정 지역에 내려가게 되면 그 지역에 군대가 있을 것이고 이 이일이 바로 그 군대를 나름대로 훈련시킨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서 적들과 싸우게 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것이죠. 그것 때문에 이일은 그냥 군대 끌고 내려가지 않고 그냥 달랑 혼자서 경상도 지역까지 바로 내려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상주 지역인가 아마 그럴 텐데요. 여기에 딱 도착을 했는데 모였던 군대 숫자가 기껏 해봤자 수백 명밖에 안 돼요. 문제는 거기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군사훈련도 하나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 일은 이때 당시에 일단은 군사훈련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적들과 싸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들과 같이 일단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고니시의 군대가 이일 장군의 군대를 공격을 해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일 장군은 몸은 살았지만 이때 당시에 그 군대가 완전히 패배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조선 정부에게 패전의 장계를 올리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조선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됐죠. 하지만 마지막 믿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바로 누구냐면 신립장군이었습니다. 이 신립장군은 바로 기마병으로 유명했던 여진족의 군대를 기마병으로 쓸어버렸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어느 정도 강단이 있었던 사람이라 볼 수 있겠죠. 때문에 신립장군에게 약 8,000명 정도에 해당되는 조선군을 줍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남쪽으로 내려가가지고서 적들과 싸워라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신립장군은 혼자 가긴 좀 그러니까 당시에 감옥의 사소한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서 갇혀 있었던 김여물이라고 하는 장군을 이때 당시에 풀어줘가지고서 자신의 부관으로 삼은 다음에 같이 바로 내려가가지고서 적들과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하지만 김여물 장군이 이때 당시에 이쪽 근처에 조령이라고 하는 그런 산맥에 길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길목이 있는 곳에 바로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적들을 막으면 쉽게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신립 장군에게 얘기를 했었으나 신립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군대가 적들과 1대1로 싸워가지고서 이길 수가 절대로 없을 정도로 훈련이 너무 안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조령에서 싸우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서 끝까지 반대하고 있었던 이때 당시에 김여물 장군의 곤장을 때리면서 바로 충주 지역에 있던 탄금대라고 하는 곳에다가 진을 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때 당시에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대는 조령 근처를 드디어 지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조령에 딱 도착을 했는데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바로 조령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서 산세를 봤더니 너무나도 매복병이 나오기 좋은 공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때 당시에 척후병을 보내는데 문제는 척후병이 안에 들어가가지고서 열심히 정탐했는데 아무도 없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한 번 더 갔다 와봐라 라고 해서 하룻밤 더 묵었답니다. 근데
척후병 갔다 와서 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세 번째로 사람을 다시 한번 보내는데 아무도 없다길래 만약에 지나갈 때 조선군이 나타나면 바로 도망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조령을 살금살금 끼어서 살금살금 넘어갔다고 하죠. 넘어가는데 실제로 조선군이 하나도 안 나왔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고니시 유키나가는 하늘을 보면서 이것은 바로 조선을 하늘이 일본에게 주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면서 아주 껄껄껄 웃었다고 하죠. 얼마 후에 드디어 이 충주 지역에 이 고니시 유키나가의 군대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립장군의 군대와 맞서 싸우게 됐었죠. 당시에 신립장군은 충주 지역에 탄금대라고 하는 곳에 바로 진을 쳤었습니다. 뒤에는 물이 있게 했었죠. 그리고 앞에는 적이 있게 해가지고서 만약에 적들을 물리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부 다 물속에 빠져서 죽어야 한다고 하는 일종의 배수의 진이라고 하는 것을 쳤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적들과 대판 싸우려고 했던 것이죠. 드디어 조선군은 일본군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당시에 일본군의 진영이 제대로 정착을 하기 직전에 조선군 쪽에선 문이 쫙 하고 열립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됐냐, 대규모의 기마 부대가 쏟아져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일본군의 군대를 향해서 공격을 했었었죠. 이 싸움에서 이때 당시에 일본군은 소규모의 군대를 보내가지고서 맞서 싸우게 했다가 그 군대가 사실상 거의 전멸당합니다. 조선군의 승리였었죠. 자, 근데 사실 이것은 조선군에게 일종의 함정을 판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군을 되게 야쁘게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이때 당시 조선군은 기마병으로 일본군의 보병들 전부 다 밟아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본진으로 돌아갔다가 얼마 후에 일본군을 향해서 다시 한번 공격을 하러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군 진영에서 문이 쫙 하고 열리더니 바로 3년로 서 있었던 그런 조총 부대가 앞으로 쫙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서는 조선군을 향해 가지고서 조총을 팡팡팡 쐈었던 것이죠. 당시에 조선군의 상당수는 조총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귀신이 일본을 도와서 그 귀신이 일본을 위해서 소리를 한번 지를 때마다 바로 조선군 한 명씩 죽게 됐다더라 라는 식의 인식을 가졌다고 해요. 결과적으로는 조선군의 상당수는 일본의 조총 부대에 가까이 제대로 다가가지도 못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전멸을 당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었습니다. 일부 남았던 사람들이 바로 조선군의 본진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었는데 하필이면 또 돌아가다가 이번엔 뻘밭에 빠진 거예요. 기마병이 뻘밭에 빠지면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난전 속에서 신립장군은 김여불 장군과 같이 정말로 치열하게 싸움을 벌이다가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장렬하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김여불 장군도 끝까지 같이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를 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신립장군의 군대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까지가 바로 조선군의 중앙군을 다 보낸 거였어요. 자, 그런데 이때 당시에 조선의 중앙군이 완벽하게 패배를 하게 되자 당시에 조정은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선조는 일단은 백성들을 안정시킬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백성들에게 일본군이 계속해서 북상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바로 이 선조는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선조들의 무덤과 그 다음에 백성들을 절대 도성을 버리면서 떠날 수 없다.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적들과 열심히 한번 싸우자 라고 하면서 열심히 백성들의 의기를 북돋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그날 밤 도망가 버려요. 또 한 가지는 도망가다가 또 백성들한테 들킵니다. 결과적으로 백성들은 열받아가지고서 선조한테 돌 던지게 됐고 그 결과 그 돌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선조의 이마를 맞으면서 선조는 피를 줄줄 흘리면서 이때 당시에 개성과 그 다음에 평양과 그 다음에 의주까지 도망가게 됐대요. 의주니까 바로 여기겠죠, 여러분들? 의주 지역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평양도 놔두고서 도망갔다 볼 수 있겠죠. 자, 결과적으로 이때 당시에 이 일본군은 서울 근처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을 드디어 함락시키죠. 문제는 이때 당시에 일본군은 딱 들어왔을 때 조선의 궁궐이 제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조가 궁궐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자 백성들은 분노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도 신분이 낮았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조선 궁궐에
장예원이라고 노비문서를 관장하는 그런 관청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들어와가지고 거기를 싹 다 불태워버려요. 그래가지고는 노비문서가 전부 다 싹 다 불타버리게 되면서 신분제가 되게 많이 이제 흐트러지게 된 상황이 벌어졌다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이들은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서울 지역을 장악을 하긴 했는데 일본군도 여기에서 패닉이 빠져요. 왜냐면 일본은 원래 전국시대 때에 적들과 싸워가지고서 적장이 머무는 도성을 함락을 시키면 보통 그 적장은 바로 거기에서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완전히 항복을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스스로 할복 자결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군의 입장에서는 조선의 서울만 함락을 시키면 조선의 국왕은 그대로 할복 자결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얼떨결에 전혀 알지도 못하는 쪽으로 열심히 군대를 몰고서 출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개성도 함락시키고 평양까지 쳐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일본군의 가장 무력이 뛰어나다고 여겨졌던 대표적인 장군 중에 한 명인 가토기요마사와 같은 건 사람은 함경도까지 쳐 올라가게 됐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조선 정부는 엄청나게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선조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서 선조는 지금 현재 나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명나라에게 가가지고서 명나라에서 내 목숨을 보존하려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바로 동인과 서인은 그동안 정말 치열하게 싸웠거든요. 근데 딴 건 몰라도 여기서는 동인과 서인 전부 다가 하나로 합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조에게 만약에 선조가 국가를 버리고서 명나라로 도망가게 된다고 한다면 왕은 더 이상 왕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딴 거 몰라도 무조건 명나라로 도망가지 말아달라 라고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선조가 사실상 국가를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당시에 세자라도 제대로 한번 책봉하자라고 얘기했던 것이에요. 당시 선조는 정식 부인 말고 후궁들 사이에서 자식들은 많았었지만 그 자식들이 하나같이 약간 좀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성향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뭐 임해군이라든가 순하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 둘째 아들이었었던 광해군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사람됨이 괜찮았다고 인정을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일단은 뭐 선조가 만약에 잡혔을 것을 대비해서 명목은 거죠. 근데 실제로는 사실상 선조를 대신해가지고서 전쟁을 지휘하게 할 목적으로 이때 당시에 광해군을 조선의 세자로 임명을 합니다. 비상시로.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 광해군에게 일부 신하를 맡기고서 전장터를 누비면서 적들과 싸우도록 조선의 관군들 전부 다를 모아서 이제 적에게 대응하도록 하게 하려고 했었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때 당시 광해군은 이렇게 이제 의주 가기 전에 광해군이 이미 세자로 임명받았었는데, 근데 광해군은 일부 신하들과 같이 일본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일본군이 있는 쪽을 향해서 나가가지고서 몰래 숨어 다니면서 백성들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왕자들의 경우에도 각지로 파견돼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백성들을 들고 일어나게 해가지고서 의병을 일으켜서 일본군과 싸우려고 했었죠. 하지만 임해군이라든가 순하군 같은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각 지역에 가가지고서 자기가 왕자랍시고 오히려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었어요. 이것 때문에 열받았었던 그 해당되는 지역의 백성들이 이 지역 근처로 오게 됐었던 바로 가토기요마사에게 2명의 왕자를 체포해서 넘겨버리는 촌국까지 벌어지게 됐었습니다. 조선 완전히 엄청나게 패닉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가 있었겠죠. 바로 이럴 때에 조선에겐 꿈과 같은 소식이 전달이 됩니다. 먼저 내용을 보고서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초기 별표 하나, 전개선 동그라미 1번 부산진 정발, 동그라미 2번 동래선 빈칸에 적겠습니다. 송상현, 동그라미 3번 충주 방어선에서는 무슨 장군이죠? 바로 신립 장군.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 선조가 필연합니다. 한양에서 평양과 그 다음에 의주까지 도망가고요. 왜군도 그거에 대해서 추격합니다. 한양과 평양과 그 다음에 함경도까지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 일본군은요, 여러분들 사실 한 가지 전략이 있었어요. 그 전략이 바로 뭐냐면 바로
수륙 병진 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즉 일본군은 이때 당시에 이렇게 진행을 열심히 해 나갔었지만은 이때 당시에 바로 쉽게 이 통로를 따라 가지고서 군대에게 보급을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었거든요. 때문에 일본군은 이때 당시에 수륙 병진 작전을 펼치려고 했었습니다. 즉 육지와 바다를 통해 가지고서 같이 이 길을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조선을 함락시킨 다음에 해안가를 따라서 돌다가 이때 당시에 명나라의 수도였었던 베이징까지를 함락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표였었습니다. 때문에 한편으로는 육지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제 바다로 침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때 당시에 바로 조선의 수군은 뭘 하고 있었느냐? 경상도가 사실 일본하고 가장 접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조선은 경상도에 많은 수군을 배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경상 좌수사의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경상 좌수사의 경우에는요, 왜군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그 수많은 모든 배들을 격침시킵니다. 배에다 구멍을 뚫어서. 그리고 화약창을 불태우고 군량미도 전부 다 불태워버린 다음에 자기는 임진왜란 끝날 때까지 열심히 도망다니다가 나중에 조선정부에게 잡혀서 처형당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그나마 좀 나은 게 원균입니다. 여러분들 경상 우수사였던 원균. 원균은 이 당시에 일본군과 대판 싸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군대 상당수를 잃어버리고서 결과적으로는 경상 우수형 자체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세 척의 배만 남겨놓고 나머지 배들에다가는 전부 다 구멍을 뚫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격침을 시킨 다음에 바로 전라 좌수영에 있었던 이순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되게 절묘하게도 바로 왜군이 쳐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거부선까지 완성을 하거든요. 근데 임진왜란이 터진 며칠 후에 드디어 그 소식이 이순신 장군에도 전달이 되긴 했는데 당시에 바로 왜군을 무찌르기 위해서 군대를 출동시킬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국법에 의하면 임금의 명령이 없이는 군대가 절대로 관할 지역을 떠나서는 나갈 수가 없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경상 우수사 원균이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순신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다 장계를 올려서 적들과 싸워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허락을 구하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선 왕조는 이미 여기까지 도망갔어요. 그게 언제 허락이 됩니까? 그래가지고서 허락이 계속해서 전달이 되지 않는, 싸우라고 하는 명령이 전달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당시에 이순신은 바로 부하 장군이었던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즉 경상도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란 말입니까? 이런 말을 딱 듣게 되자 여기에 바로 깨달음을 얻었던 이때 당시에 이순신은 바로 군대를 끌고서 원군의 군대와 합류를 하면서 왜군을 차례대로 무너뜨리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다시피 먼저 보겠습니다. 별표 2개. 수군의 활약에선 빈칸 찍겠습니다. 이순신의 수군이 중심이 되어서 옥포해전 동감 1번, 동감 2번, 사천, 그 다음에 동감 3번 당포해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윽고 바로 전라 우수사 이혁기 장군이 휘하에 있었던 군대를 끌고서 바로 이 이순신의 군대와 같이 합류를 하죠. 거의 50척 가까이 해당되는 그런 배가 구축이 됐었었는데 이때 당시에 육지로는 여기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바다에서는 이순신한테 계속해서 깨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수군을 나름대로 대규모 모아가지고 이순신의 군대를 박살내려고 했었습니다. 당시 여러분들 전라도와 그 다음에 경상도와 그 다음에 충청도 지역에 있었던 군대는 임금이 바로 서울을 버리고서 북쪽까지 도망갔다는 것에 엄청나게 충격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임금을 구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전라도, 경상도, 그 다음에 충청도에 있는 그 세 군데의 전체 군대가 약 10만 명의 군대를 조성을 해가지고서 일본군이 점령했었던 서울 근처 쳐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이 이끌고 갔었던 장군이 문관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싸우는 방법 같은 건 잘 몰랐답니다. 그때 당시 그들의 행색을 보면은 들리는 말에 의하면 마치 동네 소풍 가듯이 바로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 용인 근처에서
와키자카라고 하는 일본군 장군이 매복을 해 있다가 그 사람의 한 2,000 몇백 명 정도에 해당되는 군대에게 갑자기 기습 공격을 당하게 되는데, 그 뒤쪽에 군대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었던 이때 당시에 10만 명의 조선 군대는 용인 전투라고 하는 전투에서 와키자카의 군대에게 완전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와키자카라고 하는 장군의 군대에게 완전히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2,000 몇백 명밖에 안 됐었던 그 군대에게.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거의 대부분의 조선의 장군들은 자기 휘하의 군졸들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됐었는데, 그나마 그 중에서 가장 자기 휘하의 병사들을 잃지 않고서 무사하게 바로 퇴각을 하는 것에 성공했던 사람이 바로 권율 장군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권율 장군에게 육군을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이죠. 바로 그 와키자카가 이순신을 공격하는데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되어서 70척인가? 이 정도가 넘는 일본군을 동원해가지고서 조선군을 확실하게 다 쓸어버리려고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한산도라고 하는 데서 바로 일본군과 조선군이 대략적으로 부딪히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조선군은 화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의 경우에는 조총은 있어도 화포는 없었었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었느냐? 이 조선군 같은 경우에는 화포의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군은 바로 달려와가지고서 조선군과 쾅 하고 부딪힌 다음에 그 다음에 조선군의 배를 점령하는 방식의 전투 방식에 굉장히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때문에 그들은 이때 당시에 배를 열심히 몰고 와가지고서 조선군이 마침 있게 되자 그쪽을 향해서 열심히 배를 졌습니다. 그리고서 가까이 다가게 됐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순신은 갑자기 일본군이 오고 있는 그 가운데에 조선군을 확 하고 펼치더니 마치 학의 날개로 뒤덮듯이 일본군의 진영을 그대로 포위를 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일제히 바로 가운데 있는 일본군 진영을 향해 가지고서 대포를 발사해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냐? 일본군의 진영은 맨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부서지게 됩니다. 거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냐? 이 싸움에서 일본군의 상당수의 전함들이 전부 다 물속에 가라앉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와키자카는 이때 당시에 물속에 빠져가지고서 무인도에서 부하들과 같이 그 근처에 있는 미역만 먹고서 살다가 거기다 간신히 배를 타고서 탈출해가지고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조선군은 이때 당시에 일본군에게 엄청나게 대승을 거두게 돼요.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조선군은 맨날 싸우면 일본군에게 전부 다 패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희망을 얻게 됩니다. 조정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다행스러움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일본군은 보급로를 이 해로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는데 여기를 조선군이 완전히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로 못 가는 겁니다. 바다로 못 가게 된다 보니까는 조선의 가장 최고의 곡창지다 볼 수 있었던 전라도 지역 전혀 점령을 못하죠. 그 다음에 바다를 통해 가지고서 육지로 나가 있었던 일본군에게 군수 물자 하나도 전달 못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본군은 이 길다란 보급로를 직접적으로 걸어 가지고서 음식이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달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됐던 것이에요. 전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거기에다가 이때 당시에 여기에 힘을 입었었던 바로 조선의 일반 백성들은 일본군들과 싸우는 것이 처음엔 되게 무서워서 맨날 도망만 다녔지만 생각을 해보면 조총이라고 하는 총알이 유효사거리인가 적들과 싸울 때에 총을 빵 하고 쏘면 한 100m인가? 그것도 안 되게 바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고 그 거리만 넘어가면 바로 이 조총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그 지역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던 그 지역의 백성들이 그 지역의 유력한 양반이라든가 그 다음에 스님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전직 관료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지휘를 받아서 이때 당시에 의병으로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일본군의 그런 보급로를 각 지역에서 끊어버리고 일본군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내용을 먼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자, 동그라미 3번 남해의 제해권 장악으로 일본군의 빈칸이 적혔습니다. 보급로 차단. 거기까지
자, 동그라미 1번이라고 해주세요. 동그라미 2번 빈칸에 적혔습니다. 호남 곡창지대를 보호합니다. 동그라미 3번 일본군의 수륙 병진 작전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만들었었죠. 이순신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병의 활약 별표 2개. 대표적인 의병 중에서는 곽재우 선생이 있습니다. 곽재우. 그 다음에 조헌과 같은 분이 나섭니다. 그 다음에 또한 정문부라고 하는 분이 나섭니다. 곽재우는 유명하죠. 홍위 장군이라고 유명했었던 분. 그 다음에 조헌 같은 경우에도 700명이 넘었었던 그런 군대들과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서 바로 일시에 어떤 일본군에게 함락됐던 몇 군대를 실제로 이제 회복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금산인가 여기에서 그만 일본군과 싸우다가 전멸당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정문부 장군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가토기요마사 여기까지 올라갔었을 때 이쪽 지역에 맨날 공격만 당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서 가토기요마사의 군대와 대판 싸움을 벌이게 돼요. 그 결과 가토기요마사의 군대를 밀어내면서 함경도 지역을 다시 되찾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었다고 했었죠. 이건 이제 북관대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고경명이라든가 김천일, 그 다음에 유정, 스님으로서 사명대사, 그 다음에 휴정과 같은 서산대사 이런 분들과 같은 전직 관료라든가 유학자라든가 승려 출신에 해당되는 빈칸 적혔습니다. 의병장 등이 익숙한 지형을 이용해서 왜군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자 일본군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이번에는 위에서부터 내려와가지고 호남 지역을 먹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일본군의 진격을 파악하게 됐었던 조선군 쪽에서 바로 웅치와 이치라고 하는 길목에서 같이 있어가지고 일본군이 내려오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이 싸움에서 한 군데는 승리하고 조선군이 한 군데에서는 패배합니다. 하지만 그 패배한 쪽을 이용해가지고서 내려왔던 일본군은 바로 호남 지역에 막 들어오자마자 사방팔방에서 몰려왔었던 조선군에게 포위를 당하게 되면서 이렇게 됐다가는 잘못하면 포위당해서 전멸당하겠다 생각해가지고서 후퇴해버립니다. 그렇게 되자 이번엔 안 되겠다 생각했던 이번엔 일본군이 이번에는 이 남해안 쪽을 통해 가지고서 전라도 지역을 공격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진주성이라고 하는 곳에 김시민이라고 하는 장군이 바로 일본군과 맞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그들도 이제 한 3,000명 가까이 해당되는 그런 관군을 데리고서 나름대로 일본군의 공격에 대비해서 훈련을 열심히 했었었는데 일본군이 드디어 도착을 한 거예요. 그리고 3만 명의 군대와 싸움을 벌였습니다. 당연히 중과부적으로 조선군이 질 줄 알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엄청난 격전이 벌어진 끝에 조선군이 승리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맨 마지막 날에 그만 적두에 쏜 탄환을 맞아서 김시민 장군이 중태에 빠지셨다가 그만 돌아가시는 상황이 벌어지긴 했었지만요.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서 호남 지역에 대한 육지로서의 그런 진출 전부 다 중단이 되게 됐었어요. 자, 결과적으로 일본군은 여기까지 올라가긴 했는데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보급이 안 와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이순신의 군대가 심지어는 여러분들 바로 정부의 명령을 들어서 부산 앞바다까지 쳐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서 부산 앞바다를 한 바퀴 빙 돌고 있으니까 본국에서부터 배를 타고서 공급을 해주고 싶어도 군수무차 같은 걸요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일본군은 조선을 점령하긴 했었지만 조선 안에서 사실상 고립을 당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전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조선군이 처음에 계속해서 쫓겨나가다가 중간에 한번 평양성을 한번 탈환해보겠다고 평양성을 한번 공격하러 갔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평양성을 수비하고 있었던 일본군은 조선군이 쐈었던 화살을 주워가지고서 조선군에게 다시 한번 화살을 쏴야 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무기가 굉장히 부족해지는 심각한 상황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바로 명나라가 제대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명나라는 조선이 그렇게 금방 패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당시 선조가 의주까지 도망을 가면서 그러면서 명나라에게 구원병 요청을 하게 되자 명나라는 되게 의심을 많이 합니다. 조선이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닌데 구원병을 요청한다고? 이것은 아무래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일본이 조선과 같이 연합해서 명나라를 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명나라 군대를 꼬드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의심을 했었대요. 때문에 일부 군대도 살짝 보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신을 보내가지고서 거기 있는 사람이 진짜 선조인가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도 했었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진짜 선조였어요. 자, 그렇게 되자 이때 당시에 명나라는 바로 조선의 왕에게 만약에 조선의 왕이 명나라로 귀순하려고 한다면
수하 몇십 명 이상으로는 절대 들어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조선의 왕이 직접적으로 명나라에게 귀순하는 것을 바로 최대한 막았다고 합니다. 자기네들도 그렇게 휘말리고 싶지 않았었던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본군이 주장했던 것이 바로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조선을 침공했다고 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명나라 입장에서는 어차피 일본군과 싸움을 벌였어야 됐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명나라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일본군과 싸울 때 그 싸우는 전쟁터가 조선의 영토였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명나라의 영토였으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조선의 영토였으면 좋겠죠. 때문에 이때 당시에 명나라의 황제였었던 만력제라고 하는 황제가 그 몇십 년 동안 전혀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다가 조선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대규모의 군대를 보내요. 5만 명이 넘는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이여성이라고 하는 장군을 시켜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일본군을 공격하게 되었고, 그 결과 조선은 조명연합군을 구성합니다. 한 7만 명이 넘는 군대가 동원돼서 이때 당시에 평양성을 공격하게 되었었죠. 당시에 함경도까지 올라갔었던 가토 기요마사의 군대는 그대로 내려와가지고서 평양선에서 일본군과 대적을 벌이게 됐었는데, 근데 이때 당시에 고니시와 그 다음에 가토 기요마사와 같은 일본군의 주력군을 바로 이 조명연합군이 공격을 해가지고서 대포로 평양선 성문부터 박살내버립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본군은 무수한 시체를 남기게 되면서 평양성에서 후퇴하게 되었었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 명나라 군대는 너무 성급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가다가 바로 벽제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간 김에 아예 서울까지 함락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만 벽제관에 매복해 있었던 일본군에게 습격을 받아서 그만 서울을 회복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던 것이에요. 근데 요때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권율 장군이 바로 자기네 휘하에 있었던 그런 병사들을 이끌고서 서울 탈환전에 같이 참여를 하겠다고 전라도에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오산에 있는 독산성을 지나서 행주산성 근처까지 쳐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로 명나라 군대가 그냥 집에 간 상태에서 일본군은 권율 장군과 같은 목적에 의해서 각 지역에 일어났었던 의병들을 차례치로 전부 다 격파하고, 그 다음에 행주산성에 있었던 권율 장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3만 명의 대군을 동원해서 이때 당시에 바로 행주산성을 공격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권율 장군의 군대는 한 2천 몇백 명 정도밖에 없었던 작은 규모의 군대이긴 했었지만, 행주산성도 또 한 가지 석성이 아니에요. 거기가 토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적들과 싸우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었었지만, 첫 번째 목책과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서 적들에게서부터 몸을 숨기려고 했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조선의 최첨단 무기들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비격 진천례라든가 일종의 수류탄과 비슷한 그런 이제 무기입니다. 그 외에도 신기전과 같은 그런 조선의 최신식 무기들을 싹 다 모아가지고서 일본군을 향해서 다발로 쏘게 되는 건 사태가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그 3단계에 걸쳐가지고서 방어진을 구축했었는데, 첫 번째 방어진이 무너지고 두 번째 방어진이 무너져서 이제 세 번째 방어진만 공격을 당하면은, 잘못하면 권율 장군의 그런 관군이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됐었는데, 그때 갑자기 바로 바다를 통해 가지고서 조선 수군이 무기를 공급해주게 되자 이것을 보고서 원군이 도착했다고 착각했었던 일본군은 그대로 포위를 풀면서 달아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바로 이 행주대첩이라고 하는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서울을 유지하기 힘들었었던 일본군은 어쩔 수 없이 바로 후퇴를 하게 되는데, 바로 평양성과 같이 조명연합군이 뒤에서 쫓아오면은 엄청난 희생을 많이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에게 협상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명나라에게 우리가 그냥 후퇴할 테니까, 그리고 서울을 그냥 줄 테니까 우리 뒤를 쫓지 말아달라. 명나라는 조선이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끝까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작전 지휘권이 명나라에게 있었기 때문에 명나라는 오케이라고 얘기했었고, 그 결과 이때 당시에 서울이 그대로 조명연합군이 들어와서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전라도 일부 지역과 그 다음에 경상도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별표 하나, 중기, 동감 1번, 수군의 승리, 동감 2번, 의병의 활동, 동감 3번, 명군 참정.
자, 동아시아 국제전의 양산을 보이게 됩니다. 왜? 바로 일본군과 명나라군과 조선군이 한 군데서 싸움을 벌이게 됐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서 관군이 선전을 하게 되죠. 권율의 무슨 대첩이죠? 바로 행주대첩. 이 행주대첩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을 되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일본군이 서울을 포기하게 만들었고요. 김시민의 진주성대첩. 자, 이것은 바로 일본군이 바다가 아닌 육지로 전라도 지역을 장악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이 시도를 좌절시켰던 대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평양과 빈칸에 적혔습니다. 한양을 탈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일본은 바로 휴전 제의를 하게 되죠. 이때 당시에 일본 쪽에서의 그 휴전을 주장했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명나라 쪽에서의 휴전을 대표적으로 일본 쪽에서는 고니시 유키나가 그 다음에 그 명나라 쪽에서는 심유경 같은 사람이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주도를 해가지고서 몇 년 동안 전쟁을 종전하기 위해서 협상을 벌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이때에 일종의 사기극이 벌어져요. 일본이 요구했던 사항은 예를 들면은 명나라의 황제의 딸을 일본의 천황에게 후궁으로 보내라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조선의 4개의 도를 일본에게 할양하고 그 다음에 조선의 왕자와 조선의 대신들을 일본에 인질로 보내라 이런 게 내용이었었는데 명나라 입장에서 바로 그냥 집에 가면은 공격 안 할 테니까 빨리 꺼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나중에 조약문을 살짝 수정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그냥 조약을 맺으려고 했었던 고니시 유키나가와 그 다음에 심유경이 결과적으로 들키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 전쟁은 다시 한번 터지게 되죠. 바로 그 전쟁을 정유재란이라고 하는데요. 정유재란 있기 직전에 일본군은 바로 진주대첩에 수모를 갚기 위해서 10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시 한번 진주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당시에 이 웅치 이치 전투에서 대활약을 했었던 황진이라고 하는 되게 무쌍을 찍는 그런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과 그 다음에 그 외에 뭐 김천일과 같은 그런 장군이 6만 명의 관민들과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정말 치열하게 일본군과 싸움을 벌였지만 최종적으로 진주성에 함락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때 당시에 일본은 바로 조선군에게 보복을 할 목적으로 말 그대로 성 안에 있었던 그런 모든 생명체들 전부 다 죽여버렸어요. 예쁜 여자들만 빼고요. 여러분들 그 결과 이때 당시에 지금도 보면 되게 아름다워요. 촉성루라고 하는 그런 성문이 있거든요. 바로 그 성문 옆에 바로 조그만 쪽문이 같은 데 있는데 그것을 열면은 강물 바로 앞쪽에 의암이라고 해도 되게 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바위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앉아서 바로 예쁘게 생긴 여자들은 살려줬거든요. 예쁘게 생긴 여자들을 데려다 놓고서 진주성을 함락시킨 것에 대한 일종의 축하연을 벌였답니다. 근데 여기에서 어떤 한 여자가 웃으면서 바로 가장 이제 좀 높다고 생각했었던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높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일본군 장군에게 다가가서 아주 살살 웃으면서 술을 따라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일본군 장군이 기분이 좋아서 조선의 그 여자를 그대로 껴안았는데 이 여자도 같이 껴안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껴안았던 여성의 10손가락에는 반지가 하나씩 다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서 그대로 껴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그 강물에 빠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논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어쨌든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은 바로 결과적으로는 협상은 결렬이 되게 되고 다시 한번 정유재란이 터지게 됩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정유재란 별표 하나. 후기에서는 휴전협상 결렬로 재침이 일어나게 됐었는데 빈칸에 적혔습니다. 정유재란. 동감 1번 조선의 군비화충 그리고 동감 2번 명과의 공조가 있었습니다. 즉 조선도 나름대로 군비화충을 열심히 했었어요. 그 다음에 명나라도 어느 정도로 그 조선군과 공조를 많이 했었었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군은 일종의 이중 스파이를 이용해 가지고서 이순신을 모략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때 당시에 이순신을 굉장히 시기했었던 원균이 이순신을 밀어내고서 삼도수군 통제사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죠. 이순신을 좀 안 좋게 생각했었던 선조에 의해서 하마터면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바로 귀양살이를 하게 됐었는데 근데 바로 이때쯤에 바로 원균이 칠청량 해정에서 조선군을 이끌고서 일본군을
무턱대고서 공격하러 갔다가 그만 사실상 함대를 거의 다 전멸시킵니다. 그나마 원균이 그렇게 무턱대고서 군대를 이끌고 가는 것에 믿음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았었던 배설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때 당시에 12척의 배를 간신히 남겨놓고서 그 다음에 적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순신에게 그 배를 넘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순신은 바로 귀양지에서 일반 병사로서 적들과 싸우다가 결과적으로는 조선 수군이 몰락했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다음에 바로 선조에게 사과 편지까지 받아요. 무슨 할 말이 있으리요? 무슨 할 말이 있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대를 다시 한번 산도 수군 통제사의 자리로 올려놓는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조선 수군의 상당수가 수군이 한 100몇십 명밖에 없다. 그리고 그 배들의 숫자는 한 12척밖에 남지 않았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일본군과 어떻게 싸우겠는가? 그러니까 고집 피우지 말고 그냥 육지에서 싸워라 라고 이때 당시에 선조는 권유를 합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에 이순신은 거기에 대해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바로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적들이 바로 이순신의 이름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아무리 12척의 배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조선의 바다 쪽으로 군대를 끌고서 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바로 피난민들에게 나름대로 지원도 받아가면서 군대를 다시 한번 수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소리를 일본군이 알았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일본군은 이순신에게 그동안 당했었던 그런 수모를 갚기 위해서 300척이 넘는 배를 총동원하고 그 다음에 명량 앞바다에 이순신이 있었던 그 명량 앞바다 근처에는 144척에 해당되는 배를 동원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이 명량 앞바다에 있었던 이순신의 군대에게 공격을 가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순신은 그렇게 일본군과 일전을 한번 치루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명량 앞바다, 바로 이제 그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었던 진도 근처라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울돌목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물살이 빨랐던 곳이긴 한데 거기에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면 한쪽으로 물살이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살이 희한하게도 특정 시간이 되면 갑자기 반대로 물살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 양쪽의 물살이 서로 겹치면서 중간에 막 소용돌이가 막 일어나기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거기 근처에서 바로 이순신의 함대가 나름대로 이제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드디어 왜군의 배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왜군은 당시에 한쪽에 있는 그런 육지와 그다음에 나머지 한쪽에는 섬이 있는데 섬과 육지 사이에 아주 좁은 골목이었어요. 이 좁은 골목에 이순신의 그 12척의 배들이 쫙 깔려있고 그 중에 이순신의 함대만 맨 앞에 딱 가 있는 상태에서 일본군의 배들의 상당수가 쫙 하고 몰려오고 있던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일본군은 나름대로 대포도 활용할 줄 알아가지고서 포도 몇 번 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조선군은 바로 이순신의 함대가 가장 앞에 서가지고서 차례차례 들어오고 있었던 이 일본군의 배에 대해서 함포 사격을 하면서 사실상 이순신 배 혼자서만 일본군을 향해 가지고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바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서 한 가지 말에 의하면 당시에 양쪽의 곳에다가 커다란 쇠사슬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서 일본군의 배가 한 장 오게 됐을 때 이 쇠사슬을 딱 만들어 놓고 일본군의 배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놨다고 볼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일본군의 배들이 여기를 건너가는 과정 중에서 쇠사슬에 걸려가지고서 막 넘어가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배는 또 그 쇠사슬을 피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순신 배 근처까지 오게 됐을 때 그들은 이때 당시에 바로 이순신의 배가 가가지고서 다 하나하나씩 박살내게 됐게 됩니다. 하지만 이윽고 많은 배들이 이 쇠사슬의 방어선을 뚫고서 바로 이순신의 배 근처 오게 되었었는데 그때의 12척의 배들이 같이 나와가지고서 적극적으로 이때 당시에 일본군과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그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물살이 계속해서 이순신의 배가 있는 쪽으로, 이순신의 함대가 있는 쪽으로 막 오고 있었던 상황인데 가만히 있다가 그대로 일본군의 배들에게 그만 포위를 당해가지고서 이순신의 함대가 전멸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 됐다고도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일본군의 배의 상당수가 거의 가까이 오기도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물살이 바뀐 겁니다. 바로 이순신의 배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일본군의 배는 이 앞에 이순신의 배가 있으니까 그쪽을 향해서 열심히 노를 져가면서 돌격 앞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물살이 앞에서부터 뒤쪽으로 가게 되면서 분명히 앞으로 노를 젓고 있는데 배는 뒤로 가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것 때문에 뒤로 또 가다가 쇠사슬에 걸려서 박살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자느냐, 계속해서 싸움을 하면 할수록 일본군의 배는 조선군의 배 하나도 파손시키지도 못하고 144척에 몇십 척에 해당되는 배들이 차례대로 박살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더 이상 전투를 이끌어 나가서는 패배밖에 없겠다 생각했었던 일본군의 배는 질려가지고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여기가 이미 뚫렸어요. 뚫려가지고서 일본의 그런 군대는 여기를 지나서 남원성을, 여기를 지나서 남원성을 함락시키고 그 다음에 북쪽으로 쭉 올라가가지고서 충청도 지역에 있는 직산이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조명연합군이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거기에서 일대 대대적인 대첩을 벌이려고 했었었는데, 근데 바로 그 직산 근처까지 올라갔던 일본군에게 바로 보급품을 전달해 주기로 했었던 군대들이 바로 해군이었습니다. 근데 그 명량 대첩에서 그들 다 망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일본군의 수륙 병진 작전은 다시 한 번 더 실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때 당시 일본군은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 전부 다 집에 가가지고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 경상도 일대에 일본식의 성인 외성이라고 하는 성을 쌓은 다음에 여기서 박혀 있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을 때, 그때에 바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돌아가게 놔둘 이순신 장군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자느냐, 이순신 장군은 일본군의 뇌물에 넘어갔었던 진린이라고 하는 명나라의 제독마저도 설득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서 일본군과 일대 대회전을 벌이게 되었었고, 그 결과 노량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대규모의 전투를 벌여서 바로 일본군의 전함 상당수를 물속에 가라앉히게 만들고 자신도 어디선가 날라왔었던 총탄을 맞아서 전사하게 되게 됩니다. 이거로써 바로 임진왜란은 끝이 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후기에서 휴전협상 결렬로 재침, 빈칸에 적겠습니다. 정유, 재란, 동감 1번, 조선의 군비 확충 및 동감 2번, 명과의 공조, 직산 전투라고 하죠. 동감 3번, 이순신의 명량대첩입니다. 으로 왜군의 패퇴, 도요토미 히데요시 사망, 빈칸에 적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망을 계기로 전란, 종전, 밑줄칩니다. 그리고 종전할 때 마지막 전투로서 이순신의 노량해전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외란의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별표 2개, 자주 시험 문제 나오겠죠? 여러분들,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내용 중에서 임진왜란의 3대 대첩, 바로 한산도 대첩, 그 다음에 권율 장군의 행주 대첩, 그 다음에 김시민 장군의 진주성 대첩, 이 세 개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전개 과정과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터지기 직전에 조선과 일본의 상황, 자주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외란의 영향도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2개, 동감 1번, 심각한 인구 감소, 빈칸에 적겠습니다. 인구 감소. 첫 번째, 전쟁 피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백성들은 전쟁 중에 제대로 농사나 짓겠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명나라 군대가 조선에서 식량을 사가지고서 군량비를 보강을 하려고 했었었는데 조선에서 쌀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군량비를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정도가 될 정도로 이때 당시에 조선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백성들 상당수는 전부 다 굶어 죽게 되는데요. 당시 기록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명나라 군대조차도 조선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서 쌀 몇 가마니씩을 정기적으로 백성들에게 묽게 죽으로 만들어서 줬었는데, 그 죽을 받아 먹었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얼마 후에 바로 배를 계속해서 굶다가 그만 죽게 되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참혹했었습니다. 더 참혹한 것은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 바로 다음날 되면은 살점이 전부 다 싹 다 발라져서 없어졌대요. 그 정도로 백성들은 굶주림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학자와 기술자 같은 사람들을 많이 납치하게 됐답니다. 특히 일본은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도자기 기술자들을 많이 납치해가지고서 일본 도자기 산업 발달에 되게 많이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조선의 도자기 기술이 일본에 전파가 되었고, 그 결과 바로 일본의 도자기 산업이 처음 시작이 돼가지고서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수준까지 가게 됩니다. 더불어서 학자들 중에서는 예를 들면 성리학자였던 강한 같은 사람은 바로 퇴계 이황 선생의 제자로서 일본에 끌려갔다가 거기에서 성리학에 대해서 궁금함을 많이 갖고 있었던 후지와라 세이카라고 했었던 바로 일본인 스님을 성리학자로 변신시킨 다음에 바로 조선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 후지와라 세이카가 일본의 성리학을 제대로 전파하게 되면서 일본의 퇴계 이황 선생 유에 해당하는 성리학이 전파되는데 커다랗게 일조를 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일본인들은 조선인들을, 특히 두 번째 정유재하는 당시 때는 조선인들에게 일본인의 무서움을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바로 조선 사람들을 만나면 무조건 다 죽여서 그 목을 소금에 절여서 일본에다 보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조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사람이 목을 잘라서 일본에 보내지 말고 이제부터는 그 사람을 죽였다는 명목으로 그 사람의 코랑 그 다음에 귀를 잘라가지고서 일본으로 보내라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인이 이 당시에 조선인을 만나면은 많은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사람의 코와 귀를 잘라가지고서 소금에 절여서 항아리 같은 데다가 담은 다음에 일본으로 보냈답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걸 받아가지고서 바로 일본인들이 이렇게 전공을 많이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따로 모아놓고서 일종의 승전탑 비슷한 것을 만들게 돼요. 그것이 바로 학습지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귀무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잔인한 인간들이었었죠. 그만큼 조선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동그라미 2번. 자, 농경지 황폐화가 있게 됐었습니다. 농경지 당연히 황폐화됐죠? 농사 제대로 질 수가 있겠어요, 전쟁통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국가 재정도 악화가 됩니다. 더불어서 동그라미 3번. 신분제 동요. 빈칸에 적겠습니다. 신분제. 특히 조선정부도 바로 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비들의 경우는 특히 외적과 만나가지고서 그 외적들을 2-3명 정도를 죽이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목을 갖고 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대로 노비에서 해방시켜줍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러 명을 또 죽이는데 공로를 세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그냥 관직까지 줄 정도가 됐었어요. 그 정도로 이때 당시에 바로 많은 노비들이 실제로 신분 해방을 하는 경우도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전란동에 백성들에게서부터 세금을 걷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가는 바로 국정을 운영은 해야 되는데, 그런데 돈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바로 이른바 공명첩이라고 하는 것을 판매하게 됩니다. 즉 관직을 돈 주고서 판매하게 돼요. 가짜 관직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신분은 양반의 자리를 인정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공명첩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관직 임명서를 이때 당시에 바로 돈 많은 부자들에게 판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자 많은 그런 돈 많은 일반 평민들의 경우에는 양반이 되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혜택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때문에 돈 주고서 실제로 이 공명첩을 사요. 그래가지고서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많은 돈이라든가 혹은 식량을 기부해가지고서 실제 제대로 된 관직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노비 문서 소각 등의 그런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서 노비들이 그 사람이 노비라고 하는 증명서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노비가 아닌 거죠. 기억날까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던 장혜원이라고 하는 곳이 경복궁에서 불타버렸다고, 백성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노비들이 왜 노비인가에 대한 그런 증명서가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양반들의 경우에도 뭐 족보가 다 불타버린 것도 있었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신분제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돼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국가는 백성들에게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비를 모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직을 판매를 하고, 그것을 샀던 사람은 또 이제 양반이 되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조선의 신분제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신분제 동요. 자, 첫 번째, 자, 동그라미 기억, 바로 전공에 의한 신분 상승. 동그라미 니은 빈칸에 적겠습니다. 공명첩.
공명천 남발, 동감이 디귿, 노비 문서, 소각 등 같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신문제가 동요가 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동감 6번에는 바로 각종 문화재 소실 및 약탈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문화재가 다 약탈당하고 다 불타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것들은 임진왜란 당시 때 일본으로 많이 반출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던 것이죠. 이런 측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임진왜란에 대한 수업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진왜란 이후에 바로 병자호란까지의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됐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